네, 여러분의 노후 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함께 재무설계 교육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정보로 이끌어 주실 분이죠.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세금에도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지만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는 이 세금인데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오늘 주제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도 양도세가 오른다. 이 주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예. 네, 이 지난 3월 16일이었죠.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공개된 뒤에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집값은 7.6% 올랐는데 왜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은 19% 넘게 오른 것인지 난 도통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전문가님? 이게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네. 공식 집값 통계하고 공시가하고 이제 다른 이유가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는 조사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식 집값 통계를 내는 그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은 전체 주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네. 표본을 뜹니다. 0.1% 정도 표본을 떠서 대략 한 2만 8천여 채 정도 되는데 그 표본만 가지고 통계를 내요. 그리고 이 표본에는 거래가 있는 주택도 있고 거래가 이제 거의 없는 주택도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좀 현재 이제 시세 상승분이 이제 체감하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반면에 공시지가는 전국 공동주택 1,420만여 채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동주택이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시세의 상승분이 좀 다 반영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값과 공시가 변동률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네. 변동률을 계산할 때 그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집값 변동률을 계산할 때는 표본인 개별 주택 변동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변동률을 평균을 해요. 네. 그런데 공시가 변동률은 올해 공시가 산정 기준 시점인 지난해 말 네. 모든 주택의 공시가를 더한 총액하고 그 1년 전의 총액, 그 인상률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만약에 1억 원짜리 아파트 9채하고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이 1억 원짜리 아파트들은 한 10% 정도 인상이 돼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됐고 네. 9채가 그다음에 10억 원짜리였던 아파트는 20억 원짜리가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집값 통계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9채는 10%씩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치면 90%가 인상됐고 10억짜리는 20억이 됐으니까 100% 인상됐죠. 그럼 90% 더하기 100% 하면 190%잖아요. 총 인상률이. 네. 근데 10채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19%가 되는 거예요. 인상률이. 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공시가 방식의 계산은 1억짜리 9채하고 10억짜리 한 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19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변동된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 1천짜리 9채하고 20억짜리 한 채가 된 거니까 네. 총 계산을 해보면 29억 9천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29억 9천에서 19억을 뺀 것을 원래 총액이었던 19억으로 나눠보면 57% 인상된 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인상인데도 앞에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19%로 산출이 되고 네. 뒤에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57%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사실은 후자의 방법이 즉 공시가 산정 방법이 사실은 좀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별 단지마다 현실화율이 좀 달라요. 이제 현실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시세 대비 이제 공시가를 어느 정도 잡아줄 거냐 이거인데
그 공시 가격을 먼저 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그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먼저 이제 단지 내에 네. 평형별로 이제 표준이 되는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나 호가들이 있잖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서로 매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가격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가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기초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제 기초 가격이라는 건 결국엔 네. 기준 주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가격에다가 효용비를 곱하는데, 효용비라는 건 뭐냐면 층이나 뭐 향이나 조망이나, 보통 좋아하시는 게 이제 남향, 그리고 뭐 만약에 한강 주변이다 그러면 네. 조망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가에 있어서 뭐 소음이 좀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가격 차이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산정된 가격에다가 현실화율을 곱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그건 실제 산정된 가격에다가 현실화율. 올해는 이제 평균이 70%이긴 한데 모두가 70%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어느 단지는 조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뭐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어느 단지에 보통 로얄층이 중층에서 요즘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뭐 한 18층 정도다. 네. 로얄층이. 그러면 18층에 남향이다. 그 기초 가격을 한 14억 원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단지 안에 1층은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같은 단지 안에서. 네. 그래서 1층이고 동향이다. 향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보정을 해서 한 11억 원 정도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18층 남향의 경우에는 13억 원에다가 70%를 곱해서 한 9억 천 정도가 공시가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1층 동향이 11억 원이었으니까 거기다가 70%를 곱하면 한 7억 7천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과 뭐 계산 방식 그리고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사한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가 시세는 비슷한데 왜 공시가격에서 이런 차이가 나지? 그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답은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전문가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유주택별로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정해놓은 이유는, 만약에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서 세액이 계산된 대로만 납부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주택의 가격이 막 급등을 하거나 세율이 좀 상승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잖아요. 국민 네. 입장에서는 그럼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비용을 준비할 때는 작년에 어느 정도 냈었어 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는 그 정도에서 약간 좀 더 내겠지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갑자기 확 뛰어버리면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건데, 이 추이를 보면, 그 세부담 상한 추이를 보면 2005년에는 150%를 상한으로 정해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4년 대비 2005년은 이제 전년도의 세금 대비해서 1.5배를 상한선으로 두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8년까지는 300%, 그리고 2009년에서 2018년까지는 150%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하다가 네. 2019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2주택 이하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좀 상한선을 달리 적용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좀 안 좋게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이 네.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으니까요. 그래서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선을 150%, 그러니까 많이 못 올리게 하는 거죠. 혜택을 주겠다. 네. 그런 거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에는 200%,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0% 이렇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도 작년에 3주택 이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300%로 이제 통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2주택 이하는 150%, 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3주택 이상이면 300% 이렇게 3배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네.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많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작년에 냈던 세금에 비해서 3배 이상 나왔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3배 이하로 내게 한다면서 왜 3배 이상이 나왔어? 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 3배라는 것이 실제로 납부했던 세금의 3배가 아니고 네. 작년에 산출됐던 계산액의 3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감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부산의 어떤 모 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납부세액이 어떻게 됐냐면 재산세는 151만 원, 종부세는 397만 원. 그래서 합쳐서 보유세라는 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거니까요. 네. 총 548만 원을 납부했어요. 근데 이제 계산액의 한계는 각각 재산세 210, 종부세 471만 원에서 총 보유세가 681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이제 그 작년에 그 공시 가격이 13억 9,800, 한 14억 정도 됐었는데 1년 만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공시 가격이 24억으로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4억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는 196만 원, 그 다음에 종부세는 1,847만 원, 보유세 합쳐서 두 가지를 합친 게 2,04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48만 원 대비, 작년에 납부했던 548만 원 대비하면 거의 4배 가까이 되잖아요. 즉 3배를 넘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올해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선은 300%인데 3배 이상 나왔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작년에 종부세 실제 부과 금액은 397만 원이었지만 계산된 세액은 471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471만 원 대비 3배를 계산해서 그것까지는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실제 납부액 대비 상한선이 적용이 되고요. 종부세는 계산액 대비 상한선이 적용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이 재산세보다는 종부세가 크기 때문에 종부세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공시가 급등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노후에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분들은 기초연금 제도, 그리고 또 조금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겠다라는 거죠, 정부가.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좀 적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나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피부양자로 이제 올라가서 본인은 따로 납부하지 않고 그 자녀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재산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면 그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당연히 주택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평가 점수가 높아져 버리겠죠. 재산 평가 점수가. 네. 그러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또는 받더라도 좀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집이었지만 네. 어차피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주택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 네.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분이 그렇게 잘 사는 분은 아니지만 기초생활보장 어떤 자격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지원금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건강보험료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이제 등록이 돼서 별도의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갖고 계신 주택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 그러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별도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공시 가격이 이제 어떻게 올라갔나라고 보면 서울이 이제 66% 이상 올라갔고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세종시가 제일 많이 올랐다 그랬죠. 92%, 뭐 부산 28%, 대전 42% 이런 식으로 10% 이상, 20% 이상씩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어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가입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기준이 네.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공제를 하는데 재산공제라는 건 뭐냐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평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본인의 재산으로 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네. 이만큼은 빼고 요거 가지고 당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액이 많을수록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네. 그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공제 금액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평가 금액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상자였던 분 중에서도 안 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2009년에서 2014년에는 그 기초연금의 경우에 재산공제 금액이 1억 800만 원이었고요. 2015년부터는 1억 3,500만 원으로 조금 늘려주긴 했는데 그 이후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주택가격은 2015년 이후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만약에 제도 변경 없이 간다고 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였던 분들 중에 2만여 명 정도는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네. 세종시 쪽이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재산공제도 2009년에서 2019년까지는 5,400만 원을 공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재산 자체도 크지 않아서 공제 금액도 작은 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6,900만 원으로 조금 올랐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주택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던 분들 중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못 받게 되시거나 아니면 받으시더라도 그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금 매월 받는 그 금액이 네.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건보 피부양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재산 기준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돼요. 네. 피부양자가 되려면 내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자녀라든지 어떤 친척들의 이름으로 피부양자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돼요. 네. 또는 과세 표준이 9억이 넘지 않아야 돼요. 아니면 과세 표준은 5억 4천에서 9억 사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돼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소득은 뭐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피부양자분들은 근데 문제는 과세 표준 재산에 있어서 제일 큰 집값이 올라가면서 네. 지금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었었는데 그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별도로 자기가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뭐 연금 같은 거 소액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한 이후에 소득이 없이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줄어들고 내야 되는 세금은 늘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제도적인 보완을 저희도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비율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쉽게 오해하지 않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가 이제 주택을 규제하는 건 네. 국민들의 거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대 정권들을 봐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계속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이사를 갈 수는 있잖아요. 주거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바뀐다든지 자녀의 학교가 바뀐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직장이 정금 발령이 난다든지 했을 때 이사를 가게 되면 이건 뭐 어떤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거주지의 이동, 편안한 거주지의 이동이기 때문에 혹시 집값이 올라서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세금으로 걷지 않고 공제를 많이 해줘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게 이제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장기 보유를 해주긴 해요. 지금도 해주긴 하는데 예전처럼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과거에는 거주 기간을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유 기간만 카운트를 해서 보유기간이 길면 많이 공제해주고 네. 보유기간이 짧으면 조금만 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니다.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는 보유 따로 거주 따로 카운트를 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 네. 거주 기간에 따라서 공제. 그러니까 많이 공제 받으려면 보유도 오래. 하지만 네. 거주도 같이 해야만 많이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주택의 경우입니다. 1주택의 경우인데 만약에 보유에 관련된 공제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2년일 땐 없어요. 네. 뭐 보유 2년이다? 이건 뭐 특별히 혜택 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취지인 거고 3년 차부터 3년이 되면 12% 공제를 해주고 4년 차일 때 16%, 그 다음에 5년 차일 때 20% 해서 이제 마지막 10년 차 이상이 되면 4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유를 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의 비율은 40%인 거예요. 네. 그리고 거주는 별도로 떼어냈습니다.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는 2년 이상의 경우엔 8%, 3년부터 12%, 4년 차일 때 16% 이런 식으로 또 4%씩 인상을 하게 돼서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또 40%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최대로 이제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 거주도 하고 보유도 했다. 하고. 그러면 이제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은 항상 매년 6월 1일자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했다,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1년 미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하면 이건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별히 이제 예외사항은 있겠죠. 뭐 이민을 간다든지 뭐 어떤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을 해서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예외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기존에 40%였었거든요. 네. 근데 70%로 대폭 상향을 해버립니다. 3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발생한 LH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 사태 이후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꼭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잖아요.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까요? 네, 이제 예상외 복병이 나타났었죠. 네. 사실은 정부가 이제 공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쭉 펴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상승해버리는. 그래서 이 정책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네. 공급 확대 정책이었고 그 공급 확대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게 LH공사 같은 부분이었는데 의외로 네. 그런 어떤 신도시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이제 공무원들의 약간의 일부 공무원들의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급하게 이제 내놓았던 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예방과 적발과 처벌과 환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업무적으로 네. 이 부동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의 그렇죠. 이런 커다란 정책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일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적발은 혹시 예방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돌려서 찾아내겠다. 네. 찾아내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들의 이제 재산 신고죠. 지금까지는 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었잖아요. 고위 공무원이나 또는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들,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조금 넓혀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게 이제 그런 취지고요. 네. 처벌은 이렇게 적발이 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처벌의 취지는 그거죠. 뭐 꼭 그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렇게 처벌이 강하니 네.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가 거리가 깨끗한 이유가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뭐 껌을 씹다가 뱉으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벌과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도시가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꼭 처벌을 하고 싶다는 의지보다는 이렇게 처벌이 강하니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환수는 혹시 이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세금으로 추징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차익을 누리지는 못하게 하겠다.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써 있어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주요 내용만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큰 거는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아파트나 이런 쪽만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토지. 왜냐하면 결국에 아파트라는 것도 토지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토지가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로 인상하겠다. 그래서 토지의 양도 차익에 따른 그 이익을 어떤 개인이 크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이익 중에 일부만 본인이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서 어떤 전 국민에게 혜택을 돌리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전 금융권, 그러니까 1금융권만이 아니라 보통 1금융권에서는 보통 LTV나 DTI가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데 2금융권, 3금융권에서는 조금 그런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네. 1금융권을 막아도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 금융권 그리고 주택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비주택까지도 다 담보대출이라면 다 담보 인정 비율, 즉 LTV죠. LTV를 신설해서 적용하겠다. 그렇다면 내 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1000제곱미터 또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5억 원 이상인 토지, 이런 비싼 토지거나 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어린 자녀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들이 부유층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는 이렇게 편법 증여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돈을 샀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네가 준비를 했느냐? 뭐 근로소득으로 했느냐?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차익을 얻어서 확보를 한 거냐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네. 이제 조사를 나가게 되고 그 부분이 밝혀지면 뭔가 불법적인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네. 과세하겠다. 그리고 벌금 매기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 투기하면 혹시 이득을 얻게 되더라도 네. 뭐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불법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겠다. 뭐 부당이익만 환수하면 사실 안 걸리면 네. 좋고 걸리면 또 뭐 그 제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5배까지 환수를 하겠다. 강력하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어떤 약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막 네. 일부러 허위 매수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막 흘려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란 행위자로 적발이 되면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네. 조금 안 좋은 인재다라고 봐서 취업 자체를 못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공직자는 꼭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이제 업무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할 수 없도록 제한시키겠다. 모든 부동산을 거래를 못하게 할 수는 없겠죠. 네. 뭐 공무원들도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담당했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년 내 팔 때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또 70%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앞서 이제 아파트 이야기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토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오른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유형에 따라 어떤 종류별로 변화가 있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어렵죠. 네. 안 그래도 제가 부동산 종류별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달라졌는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먼저 이제 비사업용 토지하고 사업용 토지 또는 상업용 건물, 그러니까 빌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주택 외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업용 토지하고 사업용 건물, 주택 외 부동산 이것들은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랬을 때 작년까지는 5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제 70%로 20%포인트 올려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1년 미만하고 2년 미만이면 그래도 조금 더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40%였던 걸 이제 60%로 마찬가지로 20%포인트 인상됐습니다. 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이건 뭐 굳이 투기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기본세율 6에서 45%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누진제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이번에 제일 민감했던 건데 네.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만 더해서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본세율 더하기 20%포인트를 더 더하겠다. 네,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자체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공제도 별로 안 되고 네. 그랬는데 거기다가 20%포인트를 더 더해서 이제 더 양도세를 높게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것도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8년간 보유했다. 그러면 2년 이상은 되겠죠. 그렇지만 비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샀을 때보다 팔았을 때 차이가 3억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3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적용되는 게 내년 1월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팔았다. 그러면 지금 법을 적용받잖아요. 20%포인트 플러스가 아니라 10%포인트만 플러스가 되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시게 되면 1억 1,0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내년 1월 이후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신규 법이 적용되겠죠. 20%포인트 더 더해져서 하면 1억 6,847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5배 이상 정도 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차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추천해드리는 부분은 혹시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용 토지, 뭐 상업용 건물, 그다음 주택의 부동산, 특히 또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계신데 장기 보유할 계획은 없으시고 네. 조만간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올해 안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올해도
만약에 내년 1월 1일이 가까워지는 뭐 10월이나 11월,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싸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값을 받고 파시려면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수십 년 전에 부모님께 증여 혹은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었어요. 이것도 내년 1월 1일 이후로 팔게 되면은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언제 발생하냐면 요즘에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부모님이 농사를 지신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도회지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되죠. 네. 그래서 보유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그냥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이니까. 근데 뭐 특별히 처분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더 쉬울까요? 뭐 한 A씨라는 분이 20년 전에 부친한테 증여받았다. 논을 뭐 가격은 한 1억 원 정도 된다. 근데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네. 되게 중요하죠. 면적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매도하면 거의 세금이 2배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A씨처럼 이제 비사업용 토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놀리고 있겠죠. 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목에 맞지 않게 토지를 활용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본 세율이 원래 6에서 45%가 적용되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10%포인트 더 플러스해서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1월 1일, 내년 1월 1일 넘어서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플러스 1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를 더해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사업용 토지일지라도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어요. 최대 30%까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원래 있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좀 줄 수 있었는데 줄지 않고 곱하기 되는 세율도 10%포인트 플러스가 아니라 20%포인트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과세 표준도 높아지고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5배가 되는 겁니다. 혜택은 많이 줄고 내야 되는 양도세율, 보유세율, 세금만 정말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위로가 될 만한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과세 표준이 높아진다. 뭐 부동산 가격 자체도 높아졌는데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식도 높아진다. 그 다음에 세율도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세금에서 핵심은 과세 표준과 세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복잡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핵심은 모든 세금을 계산할 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건 항상 그 어떤 자산이나 소득의 가치를 액면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산된 게 과세 표준이다. 그 다음에 세율은 정부에서 이제 정해놓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아지거나 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이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세율은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세율은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세법을 개정하도록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세율을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정해진 거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과세 표준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과세 표준 자체도 정부가 또 공시지가로 매기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나 사업소득은 금액으로 딱 찍히니까 사실 적법한 방법으로는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건
공제 금액인 거죠. 공제 금액이 법에서 허용해주는 어떻게 보면 절세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어떤 공제가 많이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자체가 이렇게 부동산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네.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랬을 때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평가 금액이. 그런 때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나쁜 소식만 전해드려서 제가 그래도 위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한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모든 분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뭄의 단비처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인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건 이제 주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인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그러니까 세율이 좀 높게 적용되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겠죠. 네. 우선 이제 왜 늘어나냐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셔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 양도세에서 얼마만큼은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혜택인데 그 혜택을 안 준다는 거죠. 왜? 네. 너는 1주택자가 아니라 그것도 조정 대상 지역에 투기를 한 거니까 세금 혜택 안 줄 거야. 정부가 많이 가져갈 거야, 세금으로.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둘째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보다 한 10%포인트 높아요, 세율이. 예, 기본 세율이 6에서 45%라면 거기다가 10%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16에서 55가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누진제긴 하지만. 네. 어쨌든 모든 구간에서 10%가 높잖아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지역이나 금액 기준에 어떤 해당이 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계산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서울,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경기 세종 이 경우에는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은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서 무조건 이 지역은 주택 가격이 얼마든지 다 카운트를 해요. 양도세 중과 대상 계산할 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즉 다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런데 기타 지역, 광역시긴 한데 군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나 세종도 읍면 지역이 아직 있습니다. 일부 외곽으로 빠지면요. 그 지역의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공시 가격이 3억 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엔드 조건이에요. 네. 기타 지역이면서, 즉 광역시의 군 지역이거나 경기 세종의 읍면 지역이면서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니까 실거래가는 그거보다 조금 높을 겁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면 이 양도세 중과를 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빼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높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의 울주군, 대구의 달성군, 인천의 강화군, 부산의 기장군, 그 다음에 경기 세종에는 읍면 지역이 조금 있어요. 이런 지역이 바로 기타 지역에 해당돼서 네. 이 지역에 만약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플러스 한 채 더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더 예를 들어드리면 경기 남양주시에 보면 태계현 힐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태계현 읍에 있습니다. 읍. 중요한 건 읍이에요. 네. 읍이에요. 그래서 남양주시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데 읍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세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전용 면적이 이제 그 대다수가 84제곱미터짜리인데요. 네. 공시 가격이 다행히 이제 저층의 경우에 3억 원 이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택을 내가 갖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를 또 갖고 있다. 근데 이걸 먼저 팔았다? 네. 라고 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3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릴 수는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미래를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되
제가 보기엔 오히려 현재 이쪽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할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청자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당이 된다면은 꼭 혜택을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뉴스를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실제로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금도 높이고 LTV도 규제하고 이제 안 좋은 정책들, 정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조금 저소득층, 그다음에 서민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공시 가격 기준이니까 실제 가격은 뭐 한 7억이나 7억 5천, 8억 뭐 요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럼 혜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적용된 게 대략 평균 70%. 현실화율이라는 건 아까 계산 쫙 해서 마지막에 산정 가격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진 않고 공시가격을 산정할 땐 한 그것에 좀 낮은 비율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 70% 정도로 곱해서 산정 가격에 0.7을 곱해서 계산을 했다면 2030년까지 그 곱하는 숫자를 조금씩 높여서 90%까지 곱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주택 가격이 현재 그대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줄어들 거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네. 만약에 주택 가격이 또 심지어 오르기까지 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이 혜택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시가 3억 5,700만 원이면 6억 이하잖아요. 네. 그러면 재산세를 이제 면제 받겠죠. 면제 받는데 2030년에는 70만 원 정도 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의 공시가격 체계가 변하지 않는 한 재산세 감면은 잠깐의 혜택일 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시가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조차도 세금을 더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안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